자, 이제 8번 문제에 들어가면 되겠죠. 8번 문제는 기억 전략인데요. 이 기억 전략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례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억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반복 시연 전략이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교화 전략이란 게 있어요. 지금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조직화 전략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해보면 반복 시연, 암송하는 겁니다. 반복 시연은 되뇌이기, 암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화 전략이 있습니다. 조직화 전략이 있고, 조직화 전략은 범주화를 하는 겁니다. 조직화 전략은 범주화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교화 전략입니다. 정교화 전략. 정교화 전략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어떤 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내가 기억해야 될 새로운 정보와 장기 기억의 정보를, 기존에 있는 장기 기억의 정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교화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지, 양말, 자, 이거는 뭐죠? 의류. 제가 조금 나눠볼게요. 의류,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비행기. 그럼 이거는 교통수단.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접시, 냄비를 주방용품으로. 이해되시죠? 네. 이것을 주방용품, 의류, 교통수단으로 세 범주로 구분했답니다. 범주화했네요. 그럼 이거죠. 조직화 전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아기부터 자발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아기 때부터 이렇게 범주화해서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해설에 잠깐 보시면 아동기, 조직화 전략은 아동기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를 아동기를 하는데 아동기 때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아기 때는 이제 가장 빠른 전략이 반복 시연이거든요. 그래서 반복 시연에 의해서 기억한다면 아동기 때 바로 조직화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복 시연 전략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나타나는 거 맞고요. 정교화 전략은 아닙니다. 이건 조직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니은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기억 전략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인지적 정보 처리 기억 전략에서 어느 정도 이걸 배우죠. 학습 이론에도 이게 나오죠. 그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건 쉽죠.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한 특징으로 엘킨드가 설명한 개념인데요. 엘킨드가 설명한 개념이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이에요. 앞에 건 버리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신이 타인의 관심, 주의 대상이라고 믿는다. 답을 말씀하세요. 네, 상상적 청중이 됩니다. 자, 자신을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다른 사람을 관중, 청중으로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에게 신경 쓰느라 자신의 외모 행동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상적 청중이라 합니다. 자, 개인적 우화는 자신은 타인과 다름, 독특함, 자, 이러한 것이 이제 개인적 우화인데 이 두 가지의 원인은 지나친 자아의식입니다. 지나친 자아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되셨죠?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메타인지는 초인지입니다. 사고에 대한 사고, 인지에 대한 인지를 메타인지를 하고, 이 조합적 사고와 가설 연역적 사고는 피아제의 이야기죠.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조합적 사고와 가설 연역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10번 문제 별표. 자, 10번 문제는 제가 이제 이론에서도 기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의 적응 방식을 방어 기제 수준으로 설명한 베이런트의 이론인데요. 이 베이런트의 이론에서 방어 기제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정미신성으로 외우세요. 정미신성으로 외우세요. 자,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두문자 기법인데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1단계가 정신병적 방어 기제, 2단계가 미성숙한 방어 기제, 그 다음에 3단계가 신경증적 방어 기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겠어요? 네, 성숙한 방어 기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신병적 방어 기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 신경증적 방어 기제, 성숙한 방어 기제.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시련이나 위기에 직면한 개인이 나타내는 가로, 심리적인 적응 방식에서의 발달적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시련이 닥쳤답니다. 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심리적인 적응 방식이 하나가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발달적 변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베이런트입니다. 베이런트는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 중에 더 성숙한 방어 기제도 있다라고 간주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 중에는 더 성숙한 방어 기제도 있다. 그 성숙한 방어 기제 여기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승화라는 것을 배웠어요. 승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 더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로 들어서요. 맞습니다. 방어 기제 수로는 정신병적 방어 기제 1, 신경증적 방어 기제 여기에 3단계, 그 다음에 성숙한 방어 기제 이게 4단계잖아요. 3수준이 아니라 4수준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법을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네, 2가 빠졌잖아요. 2, 미성숙한 방어 기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보다는 그렇습니다. 더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한 쪽으로 이동하겠죠. 왜? 개인 생활에 성공적인 사람들, 직장 생활, 직업 생활에 성공적인 사람들이니까. 자, 망상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망상적 투사, 부정, 왜곡은 정신병적 방어 기제의 대표적 유형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병의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망상적 투사, 그 다음에 부정, 왜곡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신병적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10번 문제 해설에 아주 잘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2단계 미성숙한 정신병적 방어 기제, 망상적 투사, 부정, 왜곡, 분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는 행동화, 수동 공격적 행동, 신체화, 투사, 공상 이런 것들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됩니다. 신경증적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치환, 해리, 주지화, 반동형성, 억압, 취소, 고립, 정동의 고립, 정동은 정서를 말합니다. 합리화, 후퇴, 취소, 철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배운 방어 기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성숙한 방어 기제는 이타주의, 기대, 유머, 승화 아까 말했던 거예요. 생각 억제 이런 것들이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문제에 들어가는데요. 자, 11번 문제도 별표 쳐주시고요. 11번 문제도 별표 쳐주시고, 자, 11번 문제는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이후입니다. 성인기 인지 발달에 관한 학자들의 설명인데 옳은 것은입니다. 자, 아를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겔, 라브부비에 계속 나왔어요. 시험에 페리, 그 다음에 샤이가 있습니다. 좀 독특한 분이 여기죠. 페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생소한 학자분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때마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식의 습득 단계라는 말이 있어요. 지식의 습득 단계에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단계로 전환한다 라고 해요. 성, 책실통. 지성, 책실통, 샤이. 여기 샤이 나오죠. 샤이에라고도 하고요. 샤이.
R리는 문제 발견적 사고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식 획득 단계, 성취, 책임, 실행, 그 다음에 통합의 단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교재 해설에 보시면 이 해설에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누어서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이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샤이의 이야기에서 1단계는 지식 습득 단계예요. 그래서 습득 단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성취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 단계, 실행 단계, 통합 단계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통합, 재통합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저는 이론에서 이걸 말씀드렸고, 여러분 해설에는 1단계 습득, 2단계 성취, 3단계 책임, 4단계 실행, 5단계 재조직, 6단계 재통합, 7단계 유언 단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유언하면은 고령 노년기가 여기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에 보면 실생활, 지식의 습득 단계에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단계로, 그래서 여기 있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샤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 변증법적 사고 나왔네요. 형식적 사고 아닌 변증법적 사고, 불안정성이나 모호성, 모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변증법적 사고인데 리겔 맞죠? 별리 봐라, 별리 봐라, 별리 발아, 발이 뭐예요? 문제 발견적 사고, 성인기는 문제 해결보다, 여기 나오네요. 문제 발견의 시기다. 그래서 라부비, 비에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R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별리 봐라 이렇게 외웠던 거잖아요. 우리가 외운 것을 좀 기억해 놓으면, 암기법을 기억해 놓으면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보다는 요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실용적인 사고를 한다. 이 실용적 사고를 강조했던 것이 라부비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원론적인 상대적 사고를 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페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페리가 나오면 다원론적인 상대적 사고, 이원론이 아니라 다원론적인 상대적 사고를 강조했던 사람이 페리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2번으로 이제 갈렸는데 11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요. 11번 문제 해설에서 오답 노트를 보시면 라부비미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인기 인지 변화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라고 주장을 한다. 이 시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형식적 사고를 우리가 논리적 사고라고도 하는데요. 논리적 사고는 실용적 사고, 논리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사고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용적 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미 논리적 사고는 형성이 됐어요. 형식적 조작기 때.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형성이 됐으니 이것을 실생활의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실용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페리가 있습니다. 페리를 잠깐 보시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해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페리는 연구를 했습니다. 저학년 학생은 이원론적 사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학년 학생은 상대적 사고 개념을 사고 전념을 이제 했는데, 성인기가 되면은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원론적인 바로 상대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을 페리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아낸 것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식 습득 이거 나오면 샤이, 변증법적 사고 나오면 리겔, 그 다음에 문제 발견 나오면 아를린, 실용적 사고 나오면 라부비비에, 그 다음에 다원론적인 상대적 사고가 나오면 페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언어 발달입니다. 언어 발달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좀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스키너, 반두라, 촘스키, 브루너, 그 다음에 르네버그가 있는데 여기 있는 브루너와 르네버그 정도만 별표 치시면 됩니다. 언어 발달에 대한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조작적 조건 형성이 나왔어요. 스키너죠. 강화의 원리에 의해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적인 강화에 의해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스키너의 주장으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동그라미, 모방 동그라미,
관찰을 통한 모방에 의해서 언어 발달이 가능한다고 반두라는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관찰학습이라고 하죠. 관찰학습의 대명사는 반두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선천적으로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생득설이라고 하잖아요. 생득설, 언어 이론 중에 생득설은 촘스키가 됩니다. 생득설은 촘스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브루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견학습 이론과 연관성 있는 학자가 브루너인데요. 브루너는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기여하는 부모 역할을 언어 습득 지원 체제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아이의 언어 발달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언어 습득 지원 체제다. 이렇게 브루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르네버그는요, 문화권에 따라서 언어 발달 순서가 다르다. 문화권에 따라서 언어 발달 순서가 모국어가 가장 빠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 언어 발달 순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 르네버그는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 해설 잠깐 보십시오. 12번 문제 해설에서 이 참고 박스를 봐주세요. 참고 박스를 보면은 1번은 이제 촘스키입니다. 촘스키는 많이 아시니까. 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은 유전적으로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출생 후에 언어의 세세한 면을 습득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르네버그는 촘스키와 마찬가지로 언어 습득의 선천성을 주장했지만 보다 생물학적 입장을 취했다. 이 생물학적 입장을 취한 르네버그는 언어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행동이고 지각 범주 그리고 그 밖에 언어 습득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은 생물학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편 그는 인간의 습득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다른 나라로 이민 간 가족의 경우 사춘기 전의 아이들은 그 나라 말을 쉽게 습득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그게 넘어갔고요.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언어 습득은 그런 얘기를 르네버그가 했습니다. 브루너는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데 발견학습 이론, 앞에서 말씀드렸죠. 발견학습 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발견학습이란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최종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최종 형태를 학습자 스스로 조직하도록 하는 학습법이다. 최종 형태를 학습자 스스로 조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발견학습이죠.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는 그러한 법을 강조했던 것이 발견학습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참고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브루너는 이 부모의 역할, 이것이 언어 습득 지원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13번 문제도 지능 이론에 해당되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길포드, 서스톤, 커텔, 스피어만, 가드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길포드는 지력 구조론이라고 했는데요. 지능에 대한 지적 능력에 대한 구조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이거 제가 암기법 가르쳐 드렸죠. 길포드는 내조산. 길포드는 내조산. 자, 첫 번째가 기능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 조작 산출. 내용 조작 산출. 이것을 산출이라고 하는데 소산이라고도 하죠. 소산. 어찌됐든 산자가 들어갑니다. 자, 1번이 답이네요. 서스톤의 기초정신능력, 프라이머리 멘탈 어빌리티의 7을 이야기했죠. 지능은 상호 독립적인 7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서스톤의 PMA 7입니다. 자, 공기, 유추, 언수지. 제가 외우는 방법이에요. 공기, 유추, 언수지. 자, 듣기만 하세요. 공간, 기억, 유창성, 언어 유창성, 추리, 언어, 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의 하위 요인을 이야기했고요. 커텔의 GFGC 이론인데 이걸 결정성 지론,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죠. 이 C에 해당되는 것이 결정성 지능인데요. 이건 성인기에 다양한 지적 자극을 통해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유동성 지능이고 이게 유동성 지능이고 이게 결정성 지능이다. 자, 유동성 지능은 선천적 지능으로서 노년기쯤 되면 감퇴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 지능으로서 학습에 의해서 이게 증가, 향상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인기에도 다양한 지적 자극을 통해서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는 게 결정성 지능이에요. 맞아요. 스피어만의 2요인 이론이죠. 2요인 이론은 어떻게 돼요? 네, 일반 요인과 그 다음에 특수 요인이 있죠.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general, G 요인, 스페셜, S 요인이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 요인이 나왔습니다. 일반 요인은 모든 유형의 지적 활동에 관여하는 일반적인 능력, 이것을 일반 요인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수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특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스피어만 맞고요. 가드너입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9가지를 이야기했었죠. 다중지능 이론 9가지. 자, 지능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하위 지능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지능이 9가지가 있어요. 그 9가지 각자 하나하나 중요도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 중요성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능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위 지능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동일하게 본 것이 가드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가지의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한 분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기능이 아니라 내용이 들어갔어야 돼요. 내조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의 답은 1번. 다음 시간에 12문제 들어갑니다.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